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찜통도입니다. 습도까지 높아서요. 아침부터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걱정이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오는 곳도 곳곳에 있다고 하니 날씨 정보요. 오늘도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수박이 45,000원. 물론 좀 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건 올라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지난해 이맘때 비슷한 크기의 수박 2만 원 정도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 무섭게 뛴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프가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가파릅니다. 가파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면요. 집세부터 과일, 채소, 기름값 안 뛴 게 없더라. 서민 생활 물가 가파른 상승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국내 첫 델타 플러스 2명 확진입니다. 그냥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델타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가 붙은 이 바이러스는요. 델타 바이러스보다 1.6배 정도 더 확산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못된 바이러스인 거죠.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맞고도 돌파 감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수도권에 계신 분인데 40대 남성으로 좀 보이고요. 자녀도 확진. 그다음에 미국 다녀온 50대 남성서도 검출이 됐다. 돌파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데도 또 확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뉴 노멀이 된 부스터샷. 부스터샷이면은 2차 접종 끝난 뒤에 한 번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이어서 독일, 영국, 일본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이 지금 부스터샷 한 번 더 접종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국과 빈국 백신 불평등 비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빈국들은요 백신 자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하나 더 부스터샷 얘기까지 했으니까 각국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 코로나 이걸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다이빙 우아람 역도 이선미. 여기 보면 뭔가 글자가 4 이렇게 써 있죠. 4. 4등이면은 메달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요. 기사 보겠습니다. 피, 땀, 눈물엔 차별 없다. 4위. 그대들 모두 챔피언이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각국은요 이미 이런 분위기였어요. 노메달리스트를 응원하는 사람들 잘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럭비 선수들 사실은 객관적인 그 실력 어떤 성적 보면은 그다지 이런 반응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게 되면 이 정도도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한 선수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한다.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비인기 종목 TV 중계되길 바랄 뿐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관중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종국 동국대 외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분홍.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을 소자 그리고 분홍은 색깔을 나타내는 그 분홍 같은데요. 중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청년 세대인데요. 과잉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청년들.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 선수들에게 금메달 못 따면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답니다. 금메달을 못 따면요. 그럼 은메달은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 지금 중국에 있답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부메랑입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해서 대변인이 뭔가를 얘기한 이후에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괜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독한 예방주사. 예방주사인데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야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 뭔가 검증단을 꾸리는데 과거에 그분을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했던 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까지의 방역은 코로나 확산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거는 역부족이다. 어렵다. 그렇다면 치명률을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좀 유럽 쪽에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림픽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많은 국민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죠. 와, 이렇게까지 잘하는구나. 뭐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다이빙 선수 얘기입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다. 우아람 선수 얘기입니다. 어제 보신 분들 많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이빙은 중국이 최강자여서 중국 선수 잘하거든요. 그러나 못지않게 했습니다. 뛸 때마다 한국 새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우아람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4위를 했어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요. 리우에서 첫 결선, 도쿄에서 4위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4차 시기 3위, 근데 1.8점 차로 따라붙었다. 5차 시기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걸로 메달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4위입니다. 죽을 만큼 노력, 4위 했지만 엄지척, 본인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6일 10m 플랫폼, 다시 다이빙 메달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좀 보시면요. 이 우아람 선수 어깨에 이렇게 좀 문신을 했죠. 요즘에 문신들 선수들 많이 하죠. 그리고 지워지는 문신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림픽 마크를 그렸습니다. 뭔가 의지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선수 체조의 여제 이렇게 꼽히는 선수죠. 엄청난 성과를 그동안 냈었어요. 시몬 바일스 미국 선수인데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만 스스로 몇 종목을 기권을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나약한 게 아니라 올림픽이 무거운 거다. 누구나 이럴 수 있다. 모든 선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권한 거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체조 4종목 기권하고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 무게감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평균 때에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땄는데 이것도 극찬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담감을 이기고도 메달을 땄구나. 대단한 선수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앞선 기사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메달을 따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힘들다는 표시를 했지만 다들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대단하다. 이런 평가죠. 다음 기사입니다. 상금 없는 4위 우상혁. 팬들은 후원들에게 SNS 팔로잉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답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트, 럭비 등 이른바 비인기 종목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패자 위로하는 문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요. 열심히 했으면 됐다는 거죠. Z세대 선수들도 올림픽 자체를 즐기고 있다. 황선우 100점 만점에 130점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죠.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랬더니 130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어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올림픽 우리 선수들 그리고 각국의 선수들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사뭇 다릅니다. 은메달 따고도 통안에 4죄. 은메달을 땄는데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중국 소분홍에 멍드는 선수들. 여기 소분홍 설명돼 있어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젊은 세대, 중국의 젊은 세대를 소분홍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보시면 탁구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일본에 졌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는데 일본이라서 이렇게 중국이 더 의식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왜 서방 언론들이요, 중국의 급진적 민족주의 네티즌들이 금메달 못 따면 애국심이 없다. 심지어 무슨 배신자 이런 표현까지 나온답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한 선수는 금을 땄는데 금메달 땄으니까 굉장히 칭송받겠죠. 그런데요, 나이키 신발 이걸 수집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니까 신발 수집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키, 미국 브랜드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앞선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결이 달라요, 지금요, 이 내용은요. 최양호 고문님. 네. 각국의 흐름 앞서서 소개해드렸는데 이것과 지금 중국의 모습은 다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좀 심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뭐 올림픽이라는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예. 뭐 지는 거에 대해서 또 비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림픽의 어떤 정신이라는 게 예.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게 예. 그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다음에 예. 참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 뛰어남, 엑셀런스, 그다음에 프렌드십, 그다음에 리스펙트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올림픽은 뭐라면 최선을 다하는 이 뛰어남을 가져야 되고요. 리스펙트, 자기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프렌드십. 그게 지금 올림픽의 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근데 소분홍의 이 일부 중국 청년들은 물론 일부겠죠. 일부죠. 예. 근데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가 갖고 있던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소분홍은 분청이라 그래서 분노한 청년들이 젊은 청년의 소를 붙이고요. 예. 그 친구들이 하는 사이트의 배경 색깔이 분홍 색깔이에요. 아. 그래서 소분홍이라고. 그래서 나온 말이군요, 네. 이게. 여기가 굉장히 외국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자면서 예.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식인들까지도 배척하는 그런 굉장히 뭐 어떤 극렬한 뭐 청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중국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지금 뭐 중국이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발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네. 물론 중국의 일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최근은 사실 중국의 정치 상황이요. 중국은 원래 집단 지도 체제, 여러 명이 같이 뭔가를 합의해서 통치하는 그런 체제로 왔는데 최근에 1인 체제로 점점 가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주의 이런 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소강사회, 그러니까 소위 미중 대결 구도에서 소강사회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대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근데 대국주의라 그러면 대국은 통이 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그 대국주의가 자신만이 가장 큰 국가라고 하는 개념,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과거부터 또 중화주의라고 왜곡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왜곡된 중화주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과거 우리나라 모습과 좀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옛날에 보면 은메달, 동메달을 따도 상당히 아쉬운 눈물을 흘렸던 경험들을 우리가 옛날에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산주의 과거로부터 나왔던 개념들 이런 것들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좀 일부겠습니다만 잘못
투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투영된 측면들이 항상 어떤 국제적인 계기가 발생할 때마다 도출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스스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아직까지 국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종주국입니다만 태권도 노골드였습니다만 전 세계에 태권도가 퍼지면서 32개국인가요? 많은 나라에 퍼지면서 그것들이 중요한 내용들로 예.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도 탁구에서 뭐 한 번 정도 졌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반전할 수 있고 탁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저렇게 예를 들면 열심히 한 선수들 4년 동안 이번엔 5년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열심히 탁구를 준비해서 맨 마지막 순간에 진 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면 스포츠를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없게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땀을 중시해야 된다. 메달보다 중요한 건 땀이다라고 하는 가치들을 좀 중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점점 탈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굉장히 징계를 맞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막상 북한산에서는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뭐 해석들 좀 낳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과 관련해서 뭐 어떤 흐름 그리고 뭐 새롭게 나타난 주목받은 현상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돌출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좀 시끄럽습니다.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술꾼. 뭐 이런 비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당에 몸담고 계신 분 중에서. 근데 이 비판 부메랑을 맞은 이재명 캠프다. 그러니까 괜히 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예비 후보가 최근에 야당 인사들 많이 만나면서 술자리를 했다 이거죠. 뭐 저녁에도 되고 낮에도 되고 그래도 뭐 낮술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재명 캠프에 몸담고 계셨던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대변인이 뭔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음주운전 얘기를 약간 두둔하는 듯한 이런 글이 과거에 쓴 게 다시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메랑이 됐다는 거죠. 이준석, 이 지사 음주운전 전력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죠. 그래서 이낙연, 김두관 혹시 그 음주운전 한 번 더 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어제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과기록 이미 다 제출했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기록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과하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약간 이제 불만 표시를 좀 한 것 같아요.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음주운전 이게 경선 뇌관으로 떠오른 건가? 왜냐하면 다른 경선 주자들, 반의 주자들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검증단을 만들자. 제대로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여기 보면 뭐 김두관 예비 후보가 100만 원 이하 범죄도 공개를 하라. 이게 음주운전을 겨냥한 걸로 해석이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이 넘는 거부터 이게 공개하게 돼 있고 그 아래는 공개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 의혹 제기에 이재명은 없다. 그때 당시 한 번뿐이다. 다시 강조를 했죠. 그리고 정세규, 이낙연 검증단에서 밝혀야 뭐 이런 입장인데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와 경쟁자인 다른 후보들 이름이 나와 있죠. 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이왕 이렇게 된 거 100만 원 이하의 모든 범죄기록 공개합시다. 다 내놔보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영상 봤지만 이재명 지사 아니 당에서 선거 출마할 때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정세균 김 후보 제안에 화답한다. 내가 제안한 클린 검증단 설치에 화답해달라. 검증단 만듭시다. 동의하세요. 이거예요. 이낙연 민주당 아끼는 정 후보 마음 반가워. 나 역시 찬성.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니까 찬성합니다. 여기가 얘기하니까 또 찬성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통점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몸담았던 분 지금 이제 떠났습니다만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게 혹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얘기하는 쪽이 떳떳한가? 네, 분명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잣대로 우리한테 돌아오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코로나 시기에서 술잔을 좀 많이 과하게 보이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라고 어느 정도 지적은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술꾼 등에 대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표현들로 굉장히 거친 비판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되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판을 흔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경선 경쟁자들이 지금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민주당의 후보 중에는 또 음주운전 전력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으로도 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확실하게 하겠다고 7대 범죄에 대한 인사기준에 음주운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예. 윤창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지나갔으면 싶었던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대통령 선거로 가게 되는 후보의 검증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 눈에 들보를 좀 먼저 보라는 말처럼 있는 그대로의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까지 면밀히 살피면서 대통령 후보 선거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사실은 이런 어떤 캠프 내에서 어떤 경쟁 후보, 상대 후보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거치잖아요. 협의를 거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를 정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쪽에서 할 때는 이렇게 좀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좀 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 후보들로서는 뭐 공격 아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 측면에서도 뭐 다른 주제도 아닌 그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은 딛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또 본선의 다른 후보들에 의해서 또 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100번 여러 번 그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해명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과를 바로 했어요. 네, 사과를 뭐 길게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예. 뭐 기자회견을 해서 자청을 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조금 서운한 거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같은 편에서 이렇게까지 이미 다 제출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본인이 그만큼 뭐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료의 애정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는데 네. 미워서가 아니라 더 완벽한 후보를 서로 만들어주기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말씀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하셔야죠. 뭐 이 말씀 같으네요, 지금요. 김종욱 교수님. 네. 지금 검증단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증단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단이라는 게 대선에 출마한 자체 그 자당 후보들의 어떤 약점을 좀 미리미리 파악해서 답변해 보세요. 한번 해명해 보세요. 뭐 이런 걸 좀 미리 파악하겠다는 거죠. 사전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검증단 민주당에서 필요할지 그리고 이 검증단이 운영이 된다면 후보 간에 좀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이게 좀 잦아들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요. 좋은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7년도 친이 친박
그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의 검증, 공개 검증이 있었죠. 토론이 있었고 그런 검증을 통해서 소위 개혁 보수와 정통 보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구도를 만든 사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열린 우리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구도가 가능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박빙 구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증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민주당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1, 2위간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경선 기간은 연장이 됐죠.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호남과 친문 같은 경우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모든 1, 2위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판단이 소위 검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게 가장 쉬운 공격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검증단이 얼마나 제재 수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검증단을 만든다는 논란 가지고도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 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증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위 미래 정책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계속 1, 2위 후보 간에는 이런 검증 국면에 대한 제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증단을 만드는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예. 당 지도부가 정책 경쟁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1, 2위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게 되면 저는 뭐 검증단 아무리 만들어봤자 검증단 자체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단이라는 게 취지를 가만히 보면은 밖에서 그렇게 서로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지 말고 안에서 여기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다 얘기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봅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일단 검증단을 만들자 안 만들자 이거부터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영호 부부님. 근데 이제 7월 28일 아까 자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은 원팀 협약식을 했잖아요. 약속했어요. 약속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 스튜디오에 와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이 자리. 자리에서 토론회하고 예. 갔지 않습니까? 근데 원팀 협약식이 지금 원킬 협약식으로 바뀐 것 원킬이요? 같아요. 한 방에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음주운전 이것뿐만 아니라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얘기, 예. 도정 뭐 이거 무능하다.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왜 선거에 다 졌냐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가기 때문에 검증단 자체가 어떤 뭐 정규적인 어떤 기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벌써 벗어났다. 그렇다면 치열하게 지금 뭐 이것도 네거티브에서 벗어나서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뭐 제한적으로 이거를 내부로 갖고 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고 여기선 진짜로 살아남는 자가 뭐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뿐이 지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영호 부부님 전망대로라면 결국은 뭐 갈 때까지 한번 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저는 이거 뭐 그렇게 막을 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지금 이게.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욱 교수님께서 당 차원에서는 정책 경쟁 쪽으로 조금 분위기를 잘고 뭔가 물꼬를 그쪽으로 쳐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 공약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주택 공약입니다. 근데 이 공약 나온 이후에도 참 여러 가지 지적과 뭐 반응들이 있었죠.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 호 이 공약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요. 재원은 물음표다. 그럼 돈은 어디서? 이건 물음표다라는 거죠. 핵심 요지에 30평형대를 진다. 정부 기존 계획, 이미 정부가 뭐 짓겠다는 그런 주택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 계획과 합해서 총 250만 가구인데 그중에 기본주택이 100만 호라는 거죠. 기본주택. 경기도에서 약간 나오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요. 어제 이재명 지사의 이 공약 발표 내용부터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 투기 수요, 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을 250만 호 이상으로 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장기 임대 공공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을 포함해서 그 비율을 1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약, 그 기본주택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0억 아파트를 월세 60만 원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 아파트의 위치는 굉장히 선호하는 곳, 이른바 역세권의 30평대. 자,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감안한다면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10억 아파트 월세 60만 원에 공급. 역세권 30평대를 말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허경영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임기 내 임대주택 250만 원을 지어서 4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투기 차단 후에 국토 보유세를 신설한다. 거친 돈 기본소득으로 되돌릴 것이다. 뭐 이렇게 기본,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공약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근데 전문가들 이거 좀 뭐가 전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역세권에 그런 땅이 있어요?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이에요.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 반응을 보인 거죠. 여야 섞여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이거는 뭐 유토피아입니까? 이 유토피아 실현됩니까? 이런 지적하고요. 허경영 닮아가. 이런 반응.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아라, 내가 대통령 되면 돈 뿌리겠다고 선포한 듯. 정세균 후보, 지금 경선 경쟁자잖아요. 취약계층 기회 오히려 박탈할 우려가 크다. 다른 부작용 생깁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최양호 고문님, 김주옥 교수님 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이 전체적인 의견, 뭐 정책 경제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이걸 의견 좀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최양호 고문님. 어떻게 보면 신상에 관한 네거티브 공세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책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재원은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역세권에 저만한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느냐 다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건설 원가가 이제 나올 텐데 땅값만 해도 지금 뭐 4억, 5억이 지금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10억으로 맞춰서 월세 60만 원에 공급한다. 이건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재원도 마련했어요. 뭐 국토 보유 소유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증세 부분이 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지금 기본 시리즈를 가면서 이 부분은 재원에 대해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부족한 면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뭐 단지 이 역세권에 살아서 지금 좋은 거 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국토 개발을 어떻게 하냐부터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청년들을 겨냥한 그리고 부동산이란 큰 화두를 겹치면서 역세권이라는 조금 유토피아식이 지금 뭐 그런 공약들을 낸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야뿐만 아니라 여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격의 수세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기사에는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 좀 더 소개돼 있는데 좀 읽어드리죠. 일단 100만 원 이상 기본주택 공급한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30평대 역세권에 10억 원 정도 하는 넓은 아파트, 그러니까 한 30평대로 봐요. 월 60만 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실현이 된다면 10억 원 정도 아파트,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원하는 대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원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공주택 담보로 현대금융기법을 활용하면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김주옥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그걸로 논쟁이 벌어지고 다른 후보들은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어떤 논쟁 그게 좀 시작이 된 걸로 좀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분들은 주로 반대만 하세요.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닌 거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안을 제시하셔라. 논쟁이 돼야 된다. 예. 어떤 정책을 하나 제안했을 때 그것이 100% 맞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 그런 정책적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첫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적어도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사활적으로 해결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게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급 방식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150만 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민간 분양 이런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100만 호 정도를 갖다가 특이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본인이 제기한 기본주택 방향으로 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방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집인가요?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 대부분 예를 들면 금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실수요자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들어와서 예. 안정적인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들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 대신 이재명 후보가 국민한테 설명할 부분은 뭐냐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야? 땅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 문제와 관련해서 뭐 땅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이미 뭐 얘기를 하게 된다면 또 투기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뭐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집을 6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재원 마련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가난하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아주 중요한 논쟁, 소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대한 논쟁을 할 수 있는 첫 제안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논쟁 가지고 반대만 할 필요는 없다. 소위 반대에도 분명히 대안이 필요하다. 예. 공급을 할 거잖아요. 예.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의미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은. 여기 좀 어려운 이해가 있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재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시중 자금을 기본주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았다. 시중에 지금 뭐 돈이 많이 풀렸다 이거잖아요. 이걸 활용한다는 건데 기본주택을 담보 삼아서 공사채나 펀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 시중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뭐 말이 어려운데요. 한 마리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이걸 활용했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입니다. 지금요.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이긴 한데요. 예. 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네. 진짜 정말로. 지금 그 대안으로서 그 뭐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재원을 모은다는 것도 있었고, 뭐 세금 국토보유세를 또 뭐 새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건 이제 기본소득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그 재원 마련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부동산이 지금 되게 화두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이 되게 화두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포인트 삼아서 이제 주목도를 높여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몇백만 원을 공급을 하고 역세권에다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0만 원에 월세로 산다는 그걸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주요 그 구가 아닌 것이더라도 원룸에 사는 게 한 4,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0억짜리 아파트를 60만 원에 산다?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에 관련돼서는 이게 조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괴리가 상당히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그런 좀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네. TV 토론이 또 잡혀 있거든요. 아마 나오겠죠? 이 토론 주제로 이 내용이. 아마 어떤 또 설명과 반응들이 있는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문제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계속 있는데 또 공약이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시작된 듯합니다. 다음은요. 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뭔가 좀 변신을 꾀하는 걸까요?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쪽벌, 도리도리. 그동안 윤석열 예비후보 관련해서 좀 그런 모습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던 모습들을 표현한 거예요.
쪽벌 도리도리 논란 윤석열. 이미지 컨설팅 받았다. 아, 확인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받았는지. 말투, 자세, 걸음걸이 교정을 받았다. 그리고 뭐 우직하게 두들겨 맞더라도 KO 노리는 타이슨 같은 정치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분을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알려줬죠. 이게 좀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다음 내용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 이 내용 보기 전에요. 앞선 기사에서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예비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 알려지면서 약간 뭐 말실수 아니냐, 뭐 서로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를 내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는 그 재판부와 또 이 조직 수뇌부 또 같은 팀원 뭐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이제 직업이었고 정치는 또 좀 다른데 제가 아마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저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여의도 문법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검찰에 있으면서는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검찰 때 시절 스타일이 남아 있어도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컨설팅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트 초코 먹방. 민트 초코.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 얘기 같아요. 여기 보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얘들아, 형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민초단 뭐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초콜릿을 먹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럼 뭐 이거 화면보다 이 영상을 좀 직접 봐야겠습니다. 예, 보시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민트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표정은 맛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지금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먹긴 먹는데. 예. 저 민트 초코가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한테 유행이라 그래요. 저 맛이. 그래서 뭐 근데 반응이 여기 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네요. 민초단 대장이다. 뭐 이건 긍정적 평가고요. 국밥 먹든 먹는다. 국밥을 먹는 것처럼 먹는다. 이것도 뭐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뭐 본인 스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이건 색깔이 다르죠? 이건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참모진이 시켜서 억지로 먹는 것 같다. 그냥 맛없다 해라.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 몸담고 계신 김병민 교수 오늘 자리에 계셨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먼저요. 이미지 컨설팅 받았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지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자세에 관한 부분 또 우리가 도리도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고개를 좀 돌리는 부분들 이 후보도 잘 알고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컨설턴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예. 지난 월요일이었던가요? 국회 지도부를 방문하고 난 다음 103곳 의원실을 다 방문했거든요. 그럼 가서 의원들을 만나서 잠깐 차를 한 잔 마실 때 항상 여러 가지 조언들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조응천 의원의 조언도 또 기사화돼서 이른바 이 저기 이제 다리 좀 약간 네. 벌리면서 앉아 있는 이거에 대한 조언이 있었다고 중심으로 조언드립니다. 다리 좀 좁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을 다 듣고 또 참모들이 같이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조언하고 있고 또 아마 그런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사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좀 걸음걸이 교정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화가 나오긴 했는데 예. 어제 이제 일정을 은평구에서 마치고 예. 캠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조언들을 가졌던 하나의 방편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좀 고개를 돌려볼까? 또 다리는 좀 좁혀볼까? 이런 얘기를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참모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근데 그 윤석열 후보의 모습들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면으로 국민께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성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 보이는 내용보다 우리가 왜 앞서 제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좀 쓰기도 했었고 한때는 말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은 온갖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예. 결국 정부의 국정 4년을 지켜보니까 결과로 드러난 부분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말과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 정도는 좀 고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고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이 민초 영상은 왜 제작 이게 올린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SNS 인스타그램에서 그 윤석열 후보 자택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과의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요. 예. 이 민초단이라고 민트 초콜릿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종류를 섞어 먹을 예. 때 전 저거 안 먹거든요. 예, 민트 취향 근데 맛이 나서 그렇게. 이게 어른들이 통상 어른들이 먹기에는 좀 힘들다는데 이거 왜 드신 근데 겁니까? 아이들은 이거? 굉장히 또 좋아하고 이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윤석열 후보 하면 아직까지 조금 사정기관의 느낌들 때문에 무섭다라고 좀 너무 친근한 모습들이 없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지적들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트 초콜릿, 민초단을 언급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스스로 약간 이른바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자 뭐 이런 취지입니까? 표정이라든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트 초콜릿도 결국은 아이스크림이지만 먹는 먹방이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를 쭉 정치 활동하면서 지켜봤을 때 제일 즐거워하는 모습이 사람 만날 때보다 먹방처럼 누군가를 뭔가 만나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즐거워하더라는 즐거워 겁니까? 보이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서민들과 누구나 같이 먹는 내용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즐거움을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뭔가 약간 변신하는 모습이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조대진 변호사는 이 민초 먹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면 뭐 아시겠지만 사람은 뭐 먹을 때 표정 보면 알거든요. 예. 고통스러워하면서 먹는 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도 민트 초코 되게 싫어합니다. 치약 맛도 나고 껌 삼키는 것 그 같아가지고. 향은 좀 호불호가 갈리죠. 예, 그 부분만 도려내고 안 먹는 어른들이 되게 많은데, 예. 물론 이제 저 노력은 되게 가상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감을 하려는 노력들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또 뭐 행동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는 것은 좋다고 보여지는데, 뭐 물론 이제 참모들이 시켰겠죠. 참모들이 시켰겠고, 그리고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너무 주변에서 조언하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주관이 서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여의도에 때만 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걸음걸이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지만 전부 다 사람들의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요. 다음도 역시 윤석열 예비후보와 관련돼 있는데요. 어떤 인사를 영입하고 당에서 어떤 검증단을 꾸리는데 물망에 오르는 인물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선 후보 검증단장에 윤석열 저격수로 통했던 김진태 검토한다. 옛 저격수를 검증단에 둔다. 지금은 같은 소속이 됐으니까요.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석열 공격. 굉장히 강경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 내용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국민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에 영입이 됐죠. 임명이 됐어요.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좀 있는데 인사청문회와 국감 때 윤 후보를 세게 공격하며 미운정 고운정 생겼다 들었다. 공격할 때 그렇고 이후에 풀렸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일단 청문회 국감 때 굉장히 거세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앞서서는 검증단장으로 뽑히는 분은 저격수라고까지 꼽혔습니다. 이 두 인물이 지금 뭔가 윤석열 예비후보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 두 인물이 과거에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애하고 있다.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최모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도 출근의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후보자는 윤우진하고 골프 친 사실은 인정했네요.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당시에는 상황이 지금처럼 전개될지 몰랐겠죠. 김종욱 교수님. 네.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격수로 꼽혔던 분들이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를 돕는 위치가 됐어요. 독한 자체 검증, 뭐 다른 표현하면 독한 예방 주사가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당대표, 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왜 김진태 전 의원을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캠프의 총괄을 장제원 의원을 맡겼는지 전 좀 잘 이해는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약간 잘 모르겠다는 있어요. 겁니까?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좀 강경보수 인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분이 소위 개혁보수의 길을 걸어야 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인 건 알겠습니다. 왜 꼭 저분이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과거에 굉장히 윤석열 예비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일까요? 아니 저는 예를 들면 이 탄핵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왜 저분을 갖다가 굳이 모셔와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 만약에 검증 단장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미운정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다음에 대선에서 될 분에게 가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인이 적어도 가시면 장모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그 부분 정도 설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 두 분 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뭐 본인이 뭐 검증단장을 선택받았으니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캠프에 갈 수 있는 겁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왜 갔을까? 과거의 발언이 뭐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들어가시거나 설명하고 단장이 되시거나 전 이러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부각을 안 됐지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들어가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좀 나와 있어요. 뭐 과거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의혹 제기들이 이제 해명이 됐다. 뭐 그런 취지에서 뭐 다 해소가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들어가신 건지 아마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최영학 고문님. 저는 이게요. 좀 검증을 또 독하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예. 경선준비위원회 내에 검증 소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가 역할이 굉장히 겹치거든요. 근데 경선위원회에 놓으면은 후보 간에들 굉장히 서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사실 뒷얘기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독립적 기구로 빼서 이것을 하는데 예방주사 맞는 것을 좀 세게 맞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벌어진 거고요. 일단은 지금 기능이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지금 만약에 이제 검증단이 생긴다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증단 얘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검증단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뭐 자체 검증단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방 주사일까? 뭐 어떨까? 뭐 여기까지 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 그냥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이에요.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돈 조직이 없지 우리가 이게
속어인데요,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 체면, 얼굴 뭐 이런 뜻을 좀 갖고 있죠. 우리가 이게 없나?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출마론 이런 가능성을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 출마. 그럼 제3지대 출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자꾸 자존심 건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 그러다 근데 이준석 합당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만 답하세요. 뭐 이렇게 말이 길게 나옵니까? 뭐 이런 또 이런 말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당 인사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야권의 외연 확장을 위해 안철수의 역할이 다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플랫폼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인 교수. 네. 보니까 약간 감정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합당 논의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가망이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마지막 좀 가능성들을 잘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4.7 보궐선거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단일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 했지만 서로 한 발씩 누가 먼저 양보하냐의 게임처럼 양보를 하면서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승리하고 나면 우리 손잡고 같이 공동 운영하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전격적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 국민의힘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건데 여기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앉히게 되죠.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렇죠. 최측근이 지금 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원칙과 원론적인 얘기를 따져가면서 뭔가 강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약간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도 우리 한국 정치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만큼 여기서 국민의당도 한 걸음 조금 물러서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손잡고 야권 전체 통합을 위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서로가 조금씩 더 해야 될 때라고 그 생각합니다. 노력의 결과는 합당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합당 아니면 막판의 후보 단일합니까? 약속을 국민 앞에 4.7 보궐선거 때 하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 다 끝내고 나서 같이 합치겠다고. 합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명분과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공간들을 저는 국민의힘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남아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걸 좀 설명을 좀 여러 각도에 하셨어요, 지금요. 만평도 있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만평인가요? 합당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뭔가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맞은편에 계신 분이 뭔가 보는데 시간 끌기 그만 이런 피켓에 글자 하나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한결 같으신 분. 굉장히 호된 풍자와 비판인데요. 물론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비판해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만평이 있긴 합니다. 지금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 네.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 안철수 대표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예전에 안철수 그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뭐 조직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성공적으로 뭐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정당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또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대표의 특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관심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과의 그 통합이 그 주된 그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에게로 지금 막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뒷전에 밀려 있는 상태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거취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합당을 안 할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을 안 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는 이게 합당이 안 된다면 그냥 소위 말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독자 출마를 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뭐 지분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가 좀 감정 싸움으로 가면서 아까 표현하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 이게 살짝 언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코로나 그리고 방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사진이 중심입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SNS 화제의 이 사진. 적적한 할머니 위에 화투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입소하셨는데 요양원에 계셨대요. 근데 이 코로나를 확진됐으니까 주변에 가족분들 있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돌볼 건 간호사밖에 없는데 너무 적적하고 그리고 좀 편찮으시니까 자꾸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화투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가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뭔가 계속 머리, 두뇌 활동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육 서울병원 이수련 간호사입니다. 저 방호복을 지금 입고 계신 분이. 작년 8월 찍은 사진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방호복 입고 식사 등 1시간 수발하는 모습인데 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보름 만에 음성 판정 퇴원했답니다. 이런 간호사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다음 내용은 좀 추가 내용인데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니까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뭐 이게 공모전 사진에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제 주목받은 건데 격리된 할머니에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기운 차리시게 할 방법 없는지 궁리한 끝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할머니에겐 의지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다랍니다. 이 설명이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다음은 방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고요. 먼저 걱정스러운 상황이 하나 있죠. 델타 이어서 델타 플러스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디어 왔습니다. 접종 완료 2명 돌파 감염입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젠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해야 되나? 물음표가 찍혀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백신 접종 속도부터 높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간 나라도 있죠. 시행 중인데 그런 나라들 보니까 접종 완료율이 모두 50%를 넘어갔다. 우리는 아직 미달이다. 그 수준 못 갔고 우리는 아직 10%대인데 일단 접종률 높이는 게 급선무고 그 이후에 생각해 봅시다. 이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금 치명률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산 막는 것보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감과 비슷한 것처럼 코로나를 완전 극복이 어렵다면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당과 정부는 백신의 차질 없는 수급을 통해서 이제 백신이 9월까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고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방역 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지를 다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이 0.1% 전후라고 하면 아직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계절 독감처럼 그 코로나19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의 방역을 위드 코로나라고 가야 된다.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위드 코로나보다는 지금 우리가 접종을 많이 해서 빨리 집단 면역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독감 같은 경우도 3년 이상의 변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위드 독감이 됐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전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도 지난달보다 142%가 늘은 14만 명이 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치명률 낮추는 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최대한 지금 번지질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거나 저쩌거나 일단 접종률 좀 많이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